만찬. 천사의 궁전. 집을 떠나온 첫날 밤, 호텔에서 수빈은 한 번도 잠이 안 깼다. 이른 아침부터 출발해 장충동 예터와 신접살림을 하던 동네와 다니던 학교를 둘러보며 몸이 고단했던 때문이었을까. 초저녁에 잠자리에 든 이후 줄곧 숙면을 취했다. 상욱은 새벽에 혹시 극간의 통증이 다시 또 올까봐 걱정했지만 고맙게도 무사했다. 어두운 창가에 앉아 새벽까지 환자의 잠자리를 지켜보던 상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희망이 다시금 눈을 떴다. 신락 같은 희망이 가슴을 설레게 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짐작도 들었다. 날이 밝을 무렵에야 의자에 앉은 그대로 상욱은 잠깐 눈을 붙였던가 보다. 화들짝 놀라면서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했다. 침대를 보았다. 환자는 여태 눈을 안 뜨고 있었다. 휴. 밤새 안녕한 수빈의 얼굴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발소리를 조심하며 객실을 빠져나가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다. 주방장을 만났다. 밥을 못 먹는 환자가 있다면서 전복죽을 부탁했다. 난처해 하는 주방장에게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손님. 잠시 후 상욱은 전복죽을 들고 객실로 돌아왔다. 그 사이 수빈은 잠에서 깨어나 혼자 몸을 씻고 가벼운 화장까지 끝내고 있었다. 도와주고 싶었는데 혼자 했어? 힘들지 않았어? 네. 다음부터는 혼자 하지 마. 그러다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아침 일찍 어디 다녀오세요? 식사 준비했어. 전복죽이야. 그런 걸 어디서? 왜 거짓말 같아? 세상에는 내가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 자, 이것 좀 봐. 전복을 넣고 정성껏 끓인 진짜 죽이야. 마음만 먹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자, 먹어봐. 이 호텔 주방장이 직접 끓인 죽이야. 맛이 괜찮을 거야. 오빠는? 죽 끓이는 동안 식당에서 먹었어. 미안해요, 오빠. 우리 앞으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자. 그래도 미안한데 어떡해. 기분은 좀 어때? 좋아요. 통증도 없고. 그래. 참 이상해요. 통증이 전혀 없어요. 통증 없는 게 이상해?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병의 원인은 슬픔이야. 슬픔이요? 그래, 슬픔이야. 병원에서 슬픔을 치료할 수 없지. 처음부터 병원에 안 가려고 했던 내 생각이 옳았어. 병원에 가기보다는 슬픔의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했거든. 슬픔의 원인을 치유하면 넌 건강해질 수 있어. 너가 마음먹기에 달렸어. 의사도 그랬잖아. 너도 들었지? 모든 병은 마음에 달렸다고 했어.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으면 51%는 치료될 확률이 있다고 했잖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어.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야. 기적은 만드는 거야. 슬픔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제거해야 해. 난 내 슬픔의 원인을 알아. 갑자기 열변을 토하는 상욱을 보던 수빈의 눈이 잠깐 빛나면서 웃었다. 지난 3개월 사이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 너무 늦었어요. 아무튼 죽은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거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도울게. 상욱은 수빈의 마음을 달래려고 말을 그렇게 했지만 오직 기적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더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답답했다. 차라리 병원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다.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도 받고 화학요법도 병행해서 시도했을 텐데 괜한 고집을 부려서 병원을 빠져나오진 않았는지 걱정됐다. 병원 바깥에서는 최소한의 치료마저 불가능했다. 기적을 기다리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었다. 의사의 치료나 상담도 못 받으면서 그때그때 진통제만 복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진통제 때문에 극간의 통증이 없어졌을지는 몰라도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병이 악화되고 있었다. 생명이 그만큼 단축되고 있었다. 굳이 병원에 있기 싫다는 환자의 뜻에 따라 병원을 빠져나왔지만 환자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가슴만 미어졌다. 수빈아, 오늘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갈래?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병원에 안 간다고 펄펄 떨 줄 알았던 수빈은 뜻밖에도 대답이 없었다. 병원에 꼭 가야 해요? 잠깐인데 뭐 어때? 가보자. 의사를 만나보고 상황을 체크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해. 알았어요. 수빈은 병원에서 3일에 한 번씩 혈액투석을 해오던 환자였다. 혈액투석 기계와 인공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했다. 혈액투석은 중요한 일이었다. 수빈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혈액투석을 못 받았으면 수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은 병원을 떠나온 지 3일째였고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다. 병원에 있을 때에는 담당 의사가 알아서 치료 과정을 챙겼지만 병원 밖에서는 의사를 대신해서 상욱이 환자의 스케줄을 챙겨야 했다. 수빈은 호텔 주방장에 특별히 만든 전복죽을 거뜬히 비우고 상욱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혈액투석을 위해 병원의 투석실로 들어갔다. 환자가 혈액투석을 하는 동안 상욱은 담당 의사를 만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유수빈 씨는 좀 어떠세요? 병원에서 태어난 후 통증도 없고 기분도 좋아 보여요. 표정이 많이 밝아졌거든요. 좀 더 일찍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져요. 병원에 있는 것보다 컨디션이 좋아요. 며칠 큰 통증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뻐하기는 아직 일러요. 진통제 때문에 아픔을 못 느낄 뿐이에요. 좋은 징후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소견으로는 아직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진통제는 병원에서도 복용했잖아요. 물론 그랬지요. 지금 진통이 없는 것은 일시적인 심리현상으로 환자의 통증이 좀 감소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언제 어떻게 위급한 상황으로 돌변할지 알 수 없어요. 환자의 현재 상태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은 폭풍 전야예요. 여행하는 동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여행 끝내고 병원으로 돌아오세요. 아니 저희 수견이지만 지금 당장 여행을 취소해야 해요. 명심할게요.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수빈은 투석실에 들어간 지 3시간 만에 복도로 나왔다. 무려 3시간의 투석 치료는 사람을 몹시 지치게 했던지 얼굴색이 창백했다. 회복실로 가자. 수빈은 투석실에서 많이 긴장하고 힘이 들었던지 회복실에 눕자마자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상욱은 환자가 잠에서 깨어나면 곧바로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회복실 밖 복도로 나왔다. 지금 당장 여행을 취소해야 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데 담당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의사의 말은 그저 이례적인 경고나 인사가 아닌데 싶었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토록 병약한 환자와 함께 여행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다. 물론 환자의 절대적인 희망사항이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번 여행이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섰다.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환자가 깨어나면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 일정을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유수빈 씨 보호자 부릇 회복실로 가십시오. 상욱을 찾는 안내방송이었다. 수빈이 회복실로 들어간 지 2시간이 넘은 오후 1시였다. 서둘러 회복실에 달려갔다. 잠에서 깨어난 수빈은 상욱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네, 그만 나가요. 잠깐만,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생각해봤는데 이번 여행은 아무래도 미뤄야겠어. 무리야. 겨울이나 나고 떠나자.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있잖아. 봄에 떠나자. 날이 풀리고 따뜻할 때 그때 나가자. 난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하지만 이번 여행은 아니야. 여러 가지로 무리야. 제가 부담스러워요? 짐스러워요? 뭐? 무슨 그런 소리를 다 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저는 여행을 단 하루도 미룰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제 몸이 꼼짝을 못할 정도라면 그땐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아직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게 해주세요. 병원에서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정 부담스러우면 차라리 집에 데려다 주세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수빈은 이내 머리를 떨구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 마음을 아직도 모르니? 그런 게 아니잖아. 난 다만. 상옥은 억울했다. 단 한순간도 첫사랑을 짐스럽다거나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을 잃은 슬픔 때문에 몸이 망가진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고민 끝에 간 거란 말인데 자기의 애틋한 마음을 몰라주는 첫사랑이 너무 야속했다. 오빠, 부탁이에요. 처음에 기획한 그대로 해요. 내 병은 내가 알아요. 오빠도 그랬잖아요. 내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요. 가다가 길에서 죽어도 좋아요. 제 마음을 아직도 모르세요? 난 오빠와 함께 있다가 죽고 싶을 뿐이에요. 이런 병원만 아니면 아무래도 좋아요. 죽기는 누가 죽는다고 그래. 넌 살아야 해. 아니, 살 수 있어. 그래요? 하지만 의사도 알고 아이들도 알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일이에요. 너무 늦었어요. 눈물이 철철철 흐르는 얼굴로 수빈은 상옥을 바라다보았다. 그러나 울고 있는 얼굴은 결코 슬픈 얼굴이 아니었다. 뜻밖에도 눈물 속에서 어떤 기쁨 같은 것이 샘솟듯 묻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평화롭고 또 간절한 무엇이 담겨있는 눈물이었다. 눈물이 철철철 흐르는 눈은 이제 죽음도 슬프지 않다고 반짝이면서 빛나고 있었다. 죽음을 초월한 그 무엇이 보이는 듯했다. 비장함과 애절함이 가득했다. 그래, 가자. 상욱은 수빈을 안아서 휠체어에 앉혔다. 회복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던 상욱은 복도 한쪽 모퉁이에 항암치료실을 보았다. 수빈이 매번 드나들던 문을 열고 누군가가 항암치료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환자복을 입고 의사와 간호사를 뒤따라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무심코 보던 상옥은 그만 우뚝 멈춰섰다. 고개를 갸우뚱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낯익은 모습이었다. 아니, 혜정이와 너무 닮아 보였다. 하마터면 항암치료실의 닫힌 문에 대고 혜정아라고 큰 소리로 부를 뻔했다. 왜 그러세요? 수빈은 휠체어가 갑자기 멈추더니 한동안 안 움직이자 상옥에게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상옥은 휠체어를 다시 밀면서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지하주차장에서 차 가져올게. 상옥은 휠체어를 병동 복도 끝에 세워두고 주차장으로 향하다가 좀 전에 지나쳤던 항암치료실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문 앞에 환자 이름이 있었다. 민혜정, 여자 30세. 명패를 보던 상옥은 숨이 탁 막히는 듯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갔다. 그 애가 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저만치 복도 끝에서 수빈을 태운 휠체어가 보였다. 혜정이가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수빈에게 전할 수도 없었다. 알릴 때 알리더라도 전후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알려야 할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여기서 꾸물거리면서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수빈에게 이상한 눈치만 줄 것이 뻔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항암치료실 앞 복도에서 쩔쩔매던 상옥은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병원을 나선 차는 이천을 향하여 달렸다.
중부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동부고속도로에 접어들어 10분쯤 계속 가면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이었다. 오랜 시간 기억에서 접어두었던 고향의 풍경들이 눈앞에 자꾸 어른거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탓일까? 굳이 안 오다가 모처럼 찾아온 고향의 하늘과 산과 들이 문득 포근했다. 아니, 감개가 무량했다. 수빈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돼. 본의 아니게 첫사랑을 떠나보냈던 바로 그곳이 바로 여기 아닌가. 첫사랑의 고운 사람을 붙잡아 주기는커녕 일부러 내쫓아서 아주 멀리 잠적하게 했던 고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저리가 처지던 시간을 넘어 사랑을 잃고 배신감에 치를 떨어 했던 그 땅으로 첫사랑의 그 사람과 나란히 이렇게 다시 오게 될 줄 누가 알았으라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다. 고향을 등진 이후 30여 년 만에 두 사람은 지금 두 사람의 슬픔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오빠는 얼마 만에 고향에 오는 거예요? 글쎄, 꽤 되지. 고향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고향에 안 그리운 사람도 있겠냐? 마음이야 항상 고향에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되던. 고향에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았지. 그 많던 친구들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었고 내가 태어나서 자라던 집에도 가끔 가보고 싶었지만 안 왔어. 왜요? 겁이 났거든. 겁이 나요? 그래. 집에 오면 수빈이 내가 보고 싶어질 것 같았어. 미치도록. 못 견디게 내가 보고 싶을까봐 겁났어. 그래서 고향에 안 왔어. 수빈아, 너도 그때 여길 떠나고 처음 오는 길이지? 아니에요. 오빠가 울산에 다녀간 뒤에 한 번 왔었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한번 다녀갔다는 소식은 너를 좋아했었던 최선주에게 들었어. 난 내가 왜 여기로 오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내 고향이 그리울 이유가 없잖아. 뭐 볼 게 있다고 여기로 자고 있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아픈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잖아. 안 그래? 왜 여기로 자고 했어? 아무 말씀 말고 그냥 가주세요. 더 묻지 못한 채 운전을 하고 있으려니 고향 마을의 옛 풍경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상옥이 경기도 이천의 고향에서 살았던 무렵 여주에서 수원까지 왕래하는 앙증맞은 증기기관차가 하얀 용기를 내뿜으며 1시간에 한 번씩 마을 앞으로 찍찍폭폭 오갔다. 닷새에 한 번씩 오일장이 서는 마을에서 사람들은 한여름의 맑은 겨울에서 피라미, 마작, 꺽지, 눈치들을 잡아다가 동네 느티나무 아래서 포식을 했다. 한겨울에는 게으르의 얼음이 얼면 커다란 해머로 바위를 내리쳐서 물고기들을 기절시켰다. 기절한 고기들을 잡아다가 마을 사랑방에 모여 매운탕을 끓여 먹었다. 사람들은 소박하고 낭만이 있었다. 인심도 좋은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첫사랑과 나란히 돌아온 고향은 어디서도 소박함과 낭만이 안 보였다. 가는 곳마다 돈 냄새가 묻어났다. 여기저기 즐비한 상가와 유흥업소와 러브호텔이 옛날이 후덕하던 정취를 몰아내고 있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던가. 기억이 정겨운 풍경은 사라지고 삭막한 도시로 변해 있었다. 친구들도 안 보였다. 한마을에 살던 고향 사람들도 눈에 안 띄었다. 다정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했다. 어휴, 이럴 수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 여긴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니야. 내가 그리워했던 그 동네는 없어. 사람들도 다들 멀리 떠났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모두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어디로 갔을까? 누구 아는 사람 없을까? 그 아름다운 마을에 그 다정한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오빠, 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디로 가? 옛날 집 그대로 있을까요? 한번 가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옛집으로 들어가는 길로 차를 몰았다.
산 밑에 마당이 제법 넓고 정원도 잘 가꿔놓은 전통 한옥이 상옥의 고향집이었다. 옛집을 떠올리면서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바랐다. 상옥은 산 밑에 다다라서야 자기가 얼마나 무모한 생각을 했는지 곧 깨달았다. 혹시라도 했지만 산 밑에 한약방집은 흔적조차 온데간데 없었다. 현대식 3층짜리 목조주택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어디에도 추억의 흔적은 없었다. 마음이 아팠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30여 년 만에 되찾아 옛집에 돌아왔는데 옛집은 사라진 뒤였다. 아쉬웠다. 차라리 아는 것보다 못하구나. 여길 안 왔으면 기억 속에서라도 있었을 동네도 집도 이젠 다 사라졌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어. 너랑 내가 살던 동네도 없고 집도 없어. 우리가 즐겁게 살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모두 사라졌어. 오빠,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오빠도 변했고 나도 변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오빠는 그때 여기서 살던 그 오빠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나도 그때 여기서 오빠와 살던 내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기서 살던 오빠는 내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오빠는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고요. 수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서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만하고 가자. 다음은 어디로 갈까? 선영이에요. 선영? 네. 거긴 왜?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가야죠. 그럼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요? 뜻밖이었다. 며느리를 그렇게 학대하던 끝에 자신을 문 밖으로 내친 사람들이 아닌가. 그때 그렇게 쫓겨난 슬픔 때문에 죽을 병까지 얻은 사람이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의 무덤에 절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상옥은 어른들께 인사라도 하고 가야 한다는 수빈이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니? 당연히 인사드려야죠. 고향의 집도 앞에 멎었던 차는 3층짜리 목조주택을 끼고 돌아 선산으로 향했다. 옛날 같았으면 동네에 차를 세우고 선산에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그 좁았던 길의 폭이 넓어져 있었다. 차를 타고 곧바로 선산이 선영 앞에 도착했다. 나 혼자 다녀올게. 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려. 오빠, 힘들어도 나 좀 데리고 올라가 주세요. 가보고 싶어? 네. 그럼 내 등에 업혀. 아니에요. 좀 부축해주면 걸을 수 있어요. 안 돼. 산길이라 위험해. 수빈은 상옥의 등에 업혔다. 상옥은 산길을 오르면서 수빈의 체중이 하루가 다르게 가벼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몸으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상옥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수빈을 내렸다. 남양의 양지 바른 자리였다. 잘 자란 풀 위에 잠깐 앉아 있으려니 아늑하고 편안했다. 아버지, 저 상옥이에요. 수빈이도 함께 왔어요. 상옥은 큰 절을 올렸다. 집안 종손으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한 세상을 살았던 어른이었다. 하나의 원칙을 지키느라 여러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나중에는 그 원칙이 얼마나 허무한 고집에 불과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했던 어른이었다. 그러나 천륜이었다. 아버지를 원망했지만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는 아버지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오빠, 절 좀 부축해 주세요. 절을 마치고 상옥이 수빈을 돌아보았을 때 수빈은 도움을 청했다. 그래? 알았어. 그만 내려가자. 아니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빠, 절 천사의 궁전에 데려다 주세요. 천사의 궁전 기억하죠? 나 지금 천사의 궁전에 가보고 싶어요. 상옥은 수빈에게서 천사의 궁전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듣는 순간 새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아, 그랬구나. 수빈은 천사의 궁전을 잊지 않고 있었다.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가슴 아팠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살았던 수빈은 어쩌면 천사의 궁전에 가고 싶어서 이번 여행을 그토록 재촉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빈이 굳이 이곳 상옥의 고향에 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상옥은 이제야 깨달았다. 수빈은 지금 천사를 찾아온 길이었다. 이름도 미처 지어보지 못해서 천사라고 명명했던 그 아이. 세상에 나와서 눈 한번 떠보지도 못했던 그 아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못하고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갔던 아이. 세상의 공기를 단 한 번도 쉬어보지 못한 채 여러 사람의 가슴에 큰 못을 박았던 그 아이. 수빈은 가슴 깊이 묻어둔 천사에게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상옥을 부르고 있었다. 상옥은 수빈이 그 천사를 못 잊어 이번 여행을 그토록 재촉했는가 싶어지자 눈앞이 침침했다.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도 있을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야. 그래도 가보고 싶어요. 데려다 주세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못 찾을 거야. 나무가 우거져서 길도 없잖아. 근처까지만이라도 데려다 주세요. 전 찾을 수 있어요. 자꾸 눈앞이 침침했다. 이내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다. 천사의 궁전을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못 찾을 것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오르내리며 뛰놀았던 산이었다. 다만 할 수만 있다면 수빈을 그곳에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나무들이 얽히고 설킨 산을 헤치고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 게다가 강산이 3번이나 바뀐 시간을 넘어 그곳에 찾아간들 무엇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가슴만 아프지 않을까 싶었다. 오빠, 저 혼자라도 찾아나서야 속이 후련하겠어요. 상옥은 수빈의 마음을 막지 못했다. 그래, 가보자. 천사의 궁전은 상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천사의 궁전으로 가는 길을 너무도 정확하게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의 궁전을 세웠던 자리에서 천사의 궁전은 안 보였다. 나무들이 우거지고 잡풀이 얽히고 설킨 자리를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흙이 밋밋했다. 시간의 풍화작용이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손바닥으로 더듬더듬 궁전을 찾던 상옥은 거의 다 허물어지고 형체만 남은 돌탑을 발견했다. 그때 쌓아올렸던 작은 돌탑은 귀퉁이가 허물어져 있었다. 탑이 무너지면서 흐트러진 잡석들로 보아서 그곳이 천사의 궁전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상옥은 못 본 척 계속 딴전을 부렸다. 제발 수빈이 그 자리를 못 찾은 채 산을 내려가기를 바랐다. 사라진 천사의 궁전을 보고 충격이라도 받으면 안 좋을 듯 싶었기 때문이다. 오빠, 저기에요. 돌탑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틀림없어요. 오빠하고 쌓았던 돌탑이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천사의 궁전이야. 천사야. 돌탑 앞에 엎드린 수빈은 통곡했다. 피 같은 진한 눈물을 흘렸다. 슬픔의 씨앗들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돌탑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기억들이 한 가지씩 떠오르는지 울고 또 울었다. 처음에 돌탑을 쌓던 그때도 수빈은 울고 또 울었다. 동트는 새벽마다 아기의 무덤을 찾아 산에 들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도 않은 들꽃을 한아름 꺾어다 무덤 앞에 꽂아두고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때까지 울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과 얘기하듯 속삭이고 동요도 불러주었다. 곁에서 보다 못한 상옥이 그런 산모더러 그만하고 내려가자고 사정하면 아기가 자다 깨면 산속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느냐고, 배가 고파 울면 어떻게 하느냐고, 엄마는 아기 곁에 있어야 한다고 한사코 산을 안 내려가던 수빈이었다. 오빠,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도 여길 못 잊었어요. 사실은 나 여기 오고 싶어서 병이 난 거예요. 이젠 됐어요. 죽어도 여한 없어요. 잊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잊어야 산다고 노력도 해봤는데 잊으려고 하면 잊으려고 할수록 더 뚜렷하게 떠올랐어요. 전 천사의 얼굴도 못 봤지만
천사의 궁전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오빠의 얼굴이 보였어요. 오빠의 얼굴이 잘 안 떠올랐다가도 천사의 궁전을 떠올리면 또렷이 눈앞에 보였어요. 이제 난 천사를 따라가야 해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 세상에 가서 천사를 만나도 난 천사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천사도 엄마 얼굴을 못 봤는데 우리는 어떻게 만나요? 천사와 난 죽어서도 못 만나는 사이가 되잖아요. 천사와 난 왜 이렇게 불쌍한 인연이죠? 상옥은 수빈을 일으켜 가슴이 안았다. 수빈은 죽어가는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날개짓을 하며 어미새의 품에 파고드는 것처럼 상옥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오빠,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알아. 내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알고 말고. 나 죽으면 천사를 꼭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만날 수 있을 거야. 천사는 하늘에서 당신과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야.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 테니까. 천사는 우리 얼굴을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만날 수 있어. 핏줄이잖아. 천리 만리를 떨어져 있어도 핏줄은 알아본다고들 하잖아. 정말 천사가 오빠와 날 보고 있을까요? 나 죽으면 정말 천사와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 틀림없이. 천사가 살았으면 지금 몇 살이죠? 30살이 넘었겠지. 벌써 그렇게 되나요? 세월 참 많이 갔어요. 이제 그만 내려가자. 날씨가 많이 추워. 그래요. 내려가요. 내 몸이 성하면 허물어진 탑을 다시 세우고 천사의 궁전도 다시 세울 텐데 정말 속상해요. 내가 잘해놓을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수빈은 천사의 궁전을 떠나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여행을 하고 싶다고 불쑥 제안하던 처음부터 천사의 궁전을 생각했나 보다. 수빈은 천사의 궁전을 떠난 후로 더 이상 다른 곳에 가자는 말을 안 했다. 상욱은 다음 목적지도 안 정한 채 차를 수원 쪽으로 몰았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어디든 하룻밤 잠자리를 정해야 했다. 가능하면 종합병원이 있는 큰 도시에서 쉴 마음으로 이천에서 가까운 수원으로 향했다. 수원 시내로 들어가는 큰 길 옆에서 식당이 딸린 모텔을 발견했다. 시내에서 가까워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고 다음날 고속도로를 타기에도 좋을 듯 싶었다. 저기 저 모텔 어때? 식당도 깨끗해 보이는데. 전 아무래도 좋아요. 두 사람은 신갈의 한 모텔로 들어섰다. 피곤하지? 먼 길에 수고했어. 정말 먼 길이었어요. 30여 년이나 달려가서 도착한 길이었잖아요. 하루 한나절이면 가는 길인데 난 왜 30여 년이나 걸렸을까요? 마음이 허전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분은 참 좋아요. 방학 숙제를 모두 끝냈을 때처럼 가뿐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러나 기분이 참 좋다는 말을 들은 상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자꾸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다. 아침에 만났던 의사가 폭풍전야라고 했던 진단이 귓가에 쟁쟁쟁 울렸다. 병원에 있을 때 하루에 한두 번은 지독한 통증에 시달리며 치를 떨었다. 그런데 병원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나도록 별 통증이 없었다. 천만 다행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안했다. 어쩌면 그것은 의사가 경고했듯이 폭풍전야의 평화일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수빈의 병은 내가 알아. 좋아질 거야. 아직은 안 돼. 저 여류 목숨을 아무도 거둬갈 수 없어. 기적을 만들어야 해. 기적을. 오빠, 왜 그래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왜? 내가 어때서? 표정이 이상해요. 아니,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딴 생각을 했어. 상욱은 불안했다.
폭풍 전야도 같은 이 평화가 얼마나 연장될 수 있을지 무서웠다. 부디 지금처럼 좋은 기분으로 밤새 안녕하기를 기대했다. 오늘도 무사히 어제처럼 아무 통증도 없기를 바랐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처럼만 잘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식당에 식사를 별도로 주문하고 객실로 올라갔다. 수빈아, 밥 준비됐겠어. 식당으로 가자. 식당요? 그래, 식당. 내가 특별히 식사를 주문했거든. 나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의사가 지시한 대로 주방에 주문했어. 괜찮을 거야. 상옥은 수빈을 휠체어에 태워 식당으로 갔다. 도우미의 안내를 받고 들어선 방은 깔끔했다. 식탁에는 미리 주문한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우리 둘이 이렇게 밥 먹어보기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순간 수빈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눈물은 금방이라도 주르르 흘러내릴 것 같았다. 30여 년 전 어느 날 군입대 전날 밤에 둘이 나눈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다. 그날 그 최후의 만찬 이후 두 사람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식탁에 마주 앉지 못했다. 그 사이 동해의 하광정과 인천의 의료원에서 몇 번 만난 일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밥 한 끼도 함께 먹어보지 못했다. 그날 최후의 만찬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밥상을 받아놓고 두 사람은 자꾸 목이 메었다. 눈물 편지. 상호가 수빈이 30여 년 만에 첫 밥상을 식당에서 먹고 모텔의 객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오빠, 나 샤워 좀 하고 싶은데 도와줄래요? 수빈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상욱에게 부탁했다. 샤워를? 괜찮겠어? 네. 그럼 잠깐 기다려봐. 욕실 온도를 높여놓을게. 욕실로 들어가 온도를 높이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놓고 나온 상욱은 수빈을 부축하여 수증기가 자욱한 욕실로 들어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욕실에 혼자 두고 나오려니 불안했다. 됐어요. 이제 나가세요.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네, 걱정 말고 그만 나가세요. 환자 혼자서 샤워하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였다. 옷을 벗겨주고 몸도 씻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수빈은 한사코 상욱을 욕실 밖으로 나가라고만 했다. 알았어. 나갈 테니 힘들면 불러. 가볍게 해. 욕조에 너무 오래 들어가 있지 말고. 네. 빨리 나와. 알았지? 네. 욕실 밖으로 나오면서 일부러 문을 열어두었다. 문 좀 닫아줘요. 알았어. 소파에 앉아있으려니 욕실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면 답답한 가슴이 좀 트일까 싶지만 환자에게 안 좋을 듯하여 꾹 참았다. 샤워하는 물소리를 듣던 상옥은 엊그제 호텔에서 물수건으로 수빈의 윗몸을 훔쳐내며 보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앙상한 뼈에 거죽만 간신히 걸친 듯한 형상이 참혹했다. 세월의 무상이 새삼 가슴에 뭉클했다. 부끄러웠을까?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도록 불편하면서도 굳이 벗은 몸을 안 보이려는 수빈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다. 어쩌면 참혹한 몸을 감추고 싶은 마음일까? 아무튼 벗은 몸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도 짐작은 같지만 그렇다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혼자 욕실에 그냥 두고 욕실에서 쫓기듯 나온 자신이 좀 멋쩍었다. 부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를 궁리하던 상욱은 맥이 탁 풀렸다. 부부였다면 이럴 때 굳이 자기를 욕실에서 내쫓지 않았을 듯 싶었다. 상옥이 물소리를 들으며 욕실 밖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수빈은 욕실에서 나왔다. 봐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힘이 들었는지 욕실 문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래, 정말 그렇구나. 잘했어.
문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수빈을 부축하여 화장대 의자에 앉혔다. 수건 이리 줘. 머리는 내가 말려줄게. 수건을 받아들었다. 머리의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탐스럽던 소녀의 머리카락은 어느덧 사라지고 안 보였다. 앙상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 거의 다 빠지고 3분의 1도 안 남아 있었다. 몇 올 안 남은 희끗희끗한 머리에 젖은 물기가 수건을 적셨다. 침대에 눕히려고 안아올린 수빈이 머리카락에서 피어나는 샴푸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게 했다. 오빠, 잠깐만 그대로 있어줘요. 아무 말씀 말고 그냥 이대로 1분만. 두 발로 상옥의 목을 감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기치 못했던 요구에 당황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그동안 얼마나 목마르게 다시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그러나 30여 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다. 시간의 벽을 사이에 두고 상옥은 지금 수빈을 안아올린 채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깊이 포옹하고 싶지만 시간의 벽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오빠, 나 많이 아팠어요. 참을 수 없게 아팠어요. 너무 아플 땐 죽고 싶다가도 죽는 것도 겁났어요. 하지만 요 며칠 안 아팠어요. 자꾸 아프던 몸이 안 아프니까 속으로 놀랐어요. 안 아프게 숨을 쉬고 안 아프게 걷고 안 아프게 식사도 하고 있는 데가 이상했어요. 이대로 계속 안 아프면 이대로 더 살아보고도 싶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오빠, 아세요? 아픈 몸에서 노연하기 위해 죽음만 기다리던 내가 요즘은 생각을 고쳤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안 아프게 더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랬니? 오빠, 오빠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오빠를 사랑해요. 힘들죠? 그만 내려주세요. 괜찮아. 그냥 이대로 있어. 상욱은 수빈을 안고 창가로 다가섰다. 큰 길이 내다보였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창밖에서 언제부터인지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었다. 그새 쌓인 눈이 모텔 밖 아스팔트 길을 하얗게 덮었다. 차들이 전조등을 밝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길을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다. 보세요. 눈이 와요. 한방눈이 오고 있어요. 참 오랜만에 봐요. 올 들어 첫눈이야. 이제 그만 침대에 내려주세요. 힘들어요. 수빈을 침대에 누웠다. 상욱은 수빈을 가슴에 꼭 안으면서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오빠, 사랑해요. 수빈은 상욱의 품속에서 속삭였다. 나도 널 사랑해. 오빠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는 나도 널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상욱의 가슴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다. 감기가 무량했다. 한 소녀가 한 시골뜨기 소년의 가슴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퍼뜩 스쳐갔다. 이별의 시간 속에서 소녀는 슬픔에 겨워서 마침내 병을 얻었다. 그리고 이제 소녀는 곧 떠나야 한다. 소녀는 먼 길을 돌아 이제야 만난 소녀가 자기의 가슴에서 다시 떠나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기가 막혔다. 소녀는 소녀를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르고 싶었다. 오빠, 나 원망했지? 많이? 많이. 용서해줘요. 이제 와서 미안할 것도 용서할 것도 없어. 모두 내 탓이야. 자업자득이었어. 인과응보였어. 내가 뿌린 씨야 내가 거두는데 내가 왜 용서를 구하니? 무슨 자격으로 내가 널 용서해? 용서를 필요할 사람은 나야. 나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어. 나 하나 때문에 너를 오늘까지 이런 엄청난 슬픔 속에 빠뜨렸어. 나 때문에 아파하는 너를 보면 난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죽고만 싶어.
너 내 마음 아니? 내가 죽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편해지고 너가 건강할 수 있다면 난 기꺼이 죽고 싶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커요. 그때 이전을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나 하나 떠나서 오빠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떠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오빠를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어요. 돌이켜보니 꼭 그렇지도 않았는가 봐요. 나 하나 떠나면 오빠도 아버님도 모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빠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상욱은 문득 먼 옛날 일들이 영화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친구들과 도봉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땅떨어지로 떨어지고 말았었다. 그날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의식이 돌아왔을 때 한 소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